자수성가 1조 자산가 토니 로빈스는 말합니다. 세계 최고 0.001%의 자산가들은 궁극의 투자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 속 조언들을 통해 당신의 부가 완성됩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 워렌 버핏, 2022년 그와 함께하는 점심 한 끼는 한 경매에서 무려 한화 246억 원에 낙찰되기도 했습니다. 즉, 수많은 부자들은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세계적 거물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원합니다. 그럼 그들은 과연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이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적어내려간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니 로빈스. 밥 한 끼도 먹기 힘든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수성가로 1조 원대 자산을 축적한 그는 워렌 버핏, 찰리 먼거, 그리고 존 보글과의 끈끈한 관계와 천재적 투자자 레이 달리오, 빌 아크만, 로버트 스미스 등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자에게 개인적인 조언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부터 부의 해답을 찾아서 투자 방법부터 부의 완성까지 투자 관련 3개의 도서를 써내려갔죠. 그리고 무려 13명의 억만장자 타이탄과 나눈 식탁에서의 대화인 부의 완성으로 투자 실행서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브릿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는 이 도서를 이렇게 말했죠. 토니 로빈스가 또 다른 투자 필독서를 들고 돌아왔다. 그는 이 책에서 세계 최상급 부자들의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영상에선 부의 완성 속 억만장자들의 투자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토니 로빈스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내가 투자에 통달하기 위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였다. 그 누구도 경제적 고통을 피하지 못했고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이발사에서 억만장자까지 그 정도는 달랐지만 파괴적인 충격의 폭풍우는 모든 사람의 삶을 핥히고 지나갔다. 나는 이런 상황에 마냥 당하고 있기보다 해법의 일부가 되기 위해 당장 행동에 나섰다. 재무적 문맹인 사회가 맞닥뜨린 최고로 중요한 질문에 대한 정답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게임은 여전히 승산이 있는가?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서 일반 투자자가 투자 게임에서 이길 수 있을까?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저축된 돈을 상속받지 않고 또는 복권에 당첨되지 않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세계 최고 금융 전문가를 50명 넘게 인터뷰하며 얻은 수백 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정리한 결과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그렇다라는 것을 찾았다. 인터뷰에 응한 거물들은 저마다 다른 접근법을 들려줬지만 투자자가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취해야 할 혹은 피해야만 할 불변의 법칙과 단계에 대해서는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첫째, 돈을 잃지 않는다. 둘째는 자산 배분의 핵심 원칙으로서 다양한 위험 보상 비율을 가진 여러 유형의 투자의 자산 분산. 셋째는 가능하면 보상과 위험이 비대칭적인 투자, 즉 잠재적 보상이 하방 위험을 훨씬 초과하는 투자처 찾기. 그리고 마지막은 분산 투자였다. 하지만 달걀의 일부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인 분산 투자는 이제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책을 집어든 당신은 아마 평범한 투자자는 아닐 것이다. 이 도서에서 말할 대체 투자는 세계 최고의 현명한 투자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출해왔다. KKR 보고서를 훑어보면서 나는 충격적인 통계를 접했다. 자산 규모 3천만 달러 이상 초고액 순자산가는 대체 투자에 자신의 46%를 배분하고 상장 주식 비중은 29%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 투자 자금 중 절반 이상인 52%를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다음으로 부동산, 헤지펀드에 거의 균등하게 배분했다. 통계를 봐도 1986년부터 2020년까지 35년 중 35년 모두 사모펀드가 주식시장을 앞질렀다. 이는 S&P 500 지수보다는 연평균 수익률이 5%포인트 이상 높으며 이는 복리이기 때문에 격차가 점점 더 크게 벌어진다. 100만 달러를 투자했다면 S&P 500 지수는 약 2631만 달러로 지나치게 저조하지는 않다. 반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면 놀랍게도 1억 3,960만 달러로 불어났을 것이다.
실제로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3차례 침체기 모두 충격을 덜 받았고 더 빠르게 회복했다. 그리고 이 책을 쓰기 위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실현하지 못한 놀라운 복리 수익을 창출한 대체 투자 매니저 13명을 인터뷰했다. 그리고 이들은 나만의 투자의 성배 포트폴리오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고 그들을 성공으로 이끈 본능과 기법, 원칙, 전략을 공유했다. 2022년 중반 제로금리 시대가 끝나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공급망 위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수많은 다른 요인들이 세계적 시장을 덮쳤을 때도 그들 중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흥분했다. 그들은 기회를 감지했다. 포브스 400대 억만장자 중 최다 그룹은 대기업이나 석유, 가스업계 출신이 아니라 사모펀드, 사모부동산 펀드, 사모신용 분야의 거물들이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들은 고객인 LP와 자기 자신인 GP를 위해 막대한 부를 창출한다. 그들은 머니게임을 마스터하고 수백, 수천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한다. 이렇게 수조 달러가 대체 투자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이들의 자금 관리 사업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다이다. 이른바 GP 지분으로 알려진 이 세계는 지난 10년 동안 대형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점점 인기를 얻고 있지만 이제야 줄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즉 사모펀드 운영사인 GP지분은 행동의 한 조각이다. 경주마에 베팅을 하겠는가? 경마장 전체의 일부를 소유하겠는가? 실제로 미국 최고의 투자자문회사 중 상당수가 고객 포트폴리오의 GP지분을 활용하기 시작했다. 피터 멜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했다. GP지분은 고객이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최고 수준의 사모펀드에 접근하고 소유권의 이점을 경험할 수 있는 매우 독특한 방법이다. 이처럼 토니 로빈스는 부의 완성에서 다양한 대체 투자의 방법들을 나눴습니다. 앞서 말한 사모펀드의 GP지분은 단 한 가지에 불과하며 이 외에도 사모신용,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 자산군인 에너지 및 친환경 기술 분야에 대한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벤처 캐피탈과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대한 숨겨진 정보를 나눴죠. 그리고 이어지는 13명의 타이탄들과의 대화에선 투자에 관한 날것 그 상태의 인사이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시로 실리콘밸리 투자의 귀재 비노드 코슬라는 경제 위기를 이렇게 받아들였죠. 나는 항상 정반대의 시각을 갖는데 지금부터 20년, 25년 후에 2020년대 초반을 돌아본다면 슬프게도 지구에서 일어난 가장 좋은 두 가지 일은 우크라이나와 코로나19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왜일까요? 우크라이나는 에너지 자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 가스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그리고 1년 반이나 지난 지금 독일은 말 그대로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어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우크라이나 덕분에 에너지 전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당초 예상보다 10배나 빨리 백신을 개발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어요. 둘째로 기업에서는 원격 근무와 같은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등장했죠. 새로운 소비자 엔터테인먼트가 등장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정부뿐 아니라 모든 기업이 이제 중국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페이팔 마피아의 원년 멤버이자 우버, 팔란티어, 에어비앤비, 페이스북 등의 유니콘 기업의 초기 투자자로 참여했던 데이비드 섹스는 자신이 투자 유형 중 기회를 찾는 비결을 적나라하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찾는 몇 가지 요건은 이겁니다. 하나는 제품 후기라 부르는 것이죠. 제품의 핵심에 있는 간단하고 반복 가능한 거래 또는 상호작용 중 사용자가 계속 반복하고 싶어하는 걸 찾습니다. 페이팔에서는 이메일 주소와 금액을 입력하면 아주 쉽게 돈을 송금할 수 있었습니다. 우버에서는 목적지를 지도에 입력하면 차가 태우러 옵니다. 구글은 제일 간단합니다. 사용자들은 검색창이라는 아주 간단한 인터랙션을 통해 계속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나는 많은 기업이 이 점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점점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고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면 제품 시장 적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간단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지 못하면 복잡한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것부터 시작한 다음 그 위에 복잡성을 더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가장 큰 장점은 대략 10년 주기로 플랫폼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1980년대의 개인용 컴퓨터, 1990년대는 인터넷의 탄생, 2000년대 초반에는 소셜이 등장했고 2000년대 후반에는 모바일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의 큰 변화는 AI로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항상 투자 전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품이 어떻게 유통되고 있나? 어떻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인가? 창업자의 비전은 무엇인가? 그가 가진 무형의 자질 중 이 회사를 특이한 회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처럼 스타트업의 가장 중요한 불을 붙일 아이템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그리고 부의 완성에서 1150억 달러의 자산을 움직이는 베리 스턴리히트는 투자라는 분야에 대해 이런 조언을 나눴죠. 현재 시장에는 많은 공포와 불안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중 일부는 대담하게 물건을 살 테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생각하죠. 미래에는 그것이 우리 생애 최고의 구매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천재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객관적이어야 합니다. 어떤 것과도 사랑에 빠지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그들은 감정적이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당신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비합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때로는 자금의 흐름이 펀더멘탈을 압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펀더멘털뿐 아니라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 분야가 마찬가지이겠죠. 헤지펀드 업계에서 큰 성공을 거둔 친구에게 최악의 투자가 무엇이었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우승 종목을 일찍 판 것이라 대답하더군요. 자신에게 정말 잘 맞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을 계속 타고 가세요. 매일 그 종목을 보유할 때마다 다시 매수했다고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팔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빠졌는데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버티기.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끔찍한 전략이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무엇이 있을지 생각하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도하는 원칙은 사람들이 한 종목에 관심을 잃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등 자본 흐름에 변화가 있을 것처럼 보일 때, 시장이나 자산 카테고리에 새로운 공급이 많이 들어올 때입니다. 이번 영상 속 토니 로빈스가 나눈 세계 최고 0.001%의 자산가들의 메시지가 어떠셨나요? 그는 이 메시지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데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지식은 힘이 아니라 잠재적인 힘이기에 매일매일 해나가는 실행이 지식을 능가한다는 걸 잊지 말라며 자신의 멘토 짐 론의 메시지를 인용했습니다. 배움이 지식이 되도록 하지 말라. 그러면 바보가 된다. 배움이 행동이 되도록 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죠. 우리는 모두 마음속으로 돈이 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안다. 당신도 깨달았겠지만 가장 큰 보물은 금전적이지 않다. 모든 것의 완벽함과 아름다움에 감사하는 순간이 바로 가장 큰 보물이다.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영원하고 꺾이지 않는 무언가, 즉 우리 영혼의 정수를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성배다.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이 사람들을 돕는 활동이다. 이 책에서 발생하는 수익 전액은 피딩 아메리카에 기부된다. 당신이 매 순간 그 이상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당신은 자신이 소유한 재산보다 더 큰 존재다. 당신은 자신이 직면한 어떤 도전보다 더 큰 존재다.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열정적인 삶을 응원하며. 이번 영상 속 토니 로빈스가 부의 완성에 담은 메시지가 닿게 되는 많은 분들의 삶에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풍요함을 선물하길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를 만든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 세계적 매거진인 포브스는
비탈리 카스넬슨이라는 남자를 현실의 가치 투자의 대가 혹은 새로운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그는 이런 글을 남겼죠.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당신 인생에 대한 투자이죠.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기술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그는 자수성가로 이룬 경제적 성공부터 가정에서와 투자자, 작가로서의 성공까지 이루며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다는 격언을 보란듯이 가능하다며 세상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성공의 법칙들을 Soul in the Game, 죽음은 통제할 수 있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 자신의 글로써 꾹꾹 눌러 담았죠. 그렇게 자서전으로 시작하는 그의 글은 인생을 실패 없이 설계하는 스토아 철학과 다양한 자기개발 방법들을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의 삶에 공백을 채울 용기를 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의 저서 속에 담긴 통찰력 있는 메시지와 인생을 설계하는 인사이트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문을 엽니다. 우리는 거의 빈 하드웨어 상태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른 채 인생으로 뛰어들었다. 부모가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하고 서서히 외부 환경도 우리의 삶으로 들어온다. 우리는 가족, 친구, 동료, 미디어라는 환경이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 운이 좋아서 좋은 부모, 형제, 친구에 둘러싸여 좋은 책을 읽고 올바른 방향으로 인생의 길을 인도받는다면 좋은 프로그램으로 길러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프로그램 대부분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우연히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 그것을 나의 의식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바로 그 프로그램이었다.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는 이렇게 말했다. 스토아주의자는 두려움을 신중함으로, 고통을 변화의 기회로, 실수를 배움의 시작으로, 욕망을 책임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나는 위대한 철학자의 삶과 글을 읽으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람은 거의 변한 것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그리고 세네카, 이들의 글을 읽고 삶에 적용하며 세운 목표는 안과 행함이 일치하는 실천적 스토아주의자가 되는 것이었다. 알되 행하지 않으면 아는 것이 아니다. 이런 아시아의 격언처럼 말이다. 첫째로 에픽테토스는 나에게 통제 이분법을 일깨워줬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이 부분을 투자에도 적용하고 인생 전체에서 통제 밖에 있는 외부적 요소에 집중하지 않는 법을 항상 연습하고 있다. 에픽테토스는 통제 이분법 사고를 이렇게 소개한다.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어떤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의 힘 안에 있는 일이란 자신의 의견, 목표, 욕망, 혐오감 등 한마디로 자기 자신 안에 속한 모든 것이다. 우리의 힘 밖의 일이란 우리의 신체, 재산, 명성, 지위 등 실제로는 우리 자신에게 속했다고 할 수 없는 모든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달려있는가? 우리가 가진 의견, 우리의 행동, 우리의 감정, 우리가 자신을 위해 설정한 목표,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은 내부적 요소들로서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외부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은 거의 없다. 이 사고의 틀이 내가 처음 스토아 철학에 매료된 이유다. 당신은 내일 해가 뜰까를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다. 하지만 태양은 당신의 존재나 당신의 걱정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해는 뜰 수도 있고 뜨지 않을 수도 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가치를 부여할수록 우리는 점점 통제력을 잃게 된다.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은 불필요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더욱 증폭시킨다. 부정적 감정은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소한 걱정도 많아지면 큰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면 더욱 오랫동안 고통을 겪게 된다. 물론 세상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일들이 있다. 우리의 가치관과 목표, 우리의 내부적 요소인 감정적 반응이 그렇다. 반대로 내일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외부적인 요소는 전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그래서 일상에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하는 일이 발생할 때 나는 각각에 대해 내부 혹은 외부로 나누어 이름을 붙인다.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외부 요소라고 인지하면 생각을 통해 나로부터 멀리 보내버린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당신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통제할 수 없지만 당신 마음을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깨달으면 당신은 강한 힘을 얻을 것이다. 로마 황제와 논쟁하고 싶지 않으나 한마디를 덧붙이면 강한 힘 외에도 행복도 얻을 수 있다. 당신의 삶에서 부정적 감정을 없애는 것은 요리할 때 음식에 소금 한 꼬집을 더하는 것과 같다. 풍미를 가져오고 행복을 끌어올린다. 두 번째로 스토아 철학에는 프로파테이아라고 부르는 원형적 정념이 있다. 원형적 정념은 태생적이고 판단이나 평가를 내리기 전 상태의 감정인데 즉각적으로 올라온 분노가 바로 원형적 정념이다. 나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 판단이 개입하지 않으면 원형적 정념은 자동적으로 감정으로 전환되고 반응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원형적 정념에 판단이 개입하면 보다 긍정적인 반응으로 전환되고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 그 공간에 우리가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힘이 존재한다. 우리의 성장과 자유는 우리의 반응에 달려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 즉 원형적 정념과 감정 사이에 프랭클이 말한 작은 공간인 판단이 존재한다. 그래서 원형적 정념이라는 개념이 매우 유용하다. 그럼 올바른 판단은 무엇일까? 내 안에 이성적인 나에게는 핵심 가치가 있다. 어디든 세상을 처음보다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손해를 입히기보다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내 감정은 종종 이러한 이상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렇기에 판단이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단계이다. 1시간 후에 돌아보면 과연 자랑스러워할 행동인가? 나는 지금 나의 가치관을 다루고 있는가? 사건, 판단, 반응으로 구성된 EJR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원형적 정념을 자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때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감정과 반응을 조정한다. 나는 작은 사건들을 간단한 스토아 테스트로 여기고 이 사고를 훈련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서 나의 원형적 정념을 건강한 감정으로 다시 프로그램한다. 에픽테도스는 이렇게 요약했다. 매를 맞거나 모욕을 당하는 것만으로는 해를 입을 수 없다. 당신이 해를 입었다고 믿기 때문에 해가 된 것이다. 누군가 당신을 도발하는 데 성공한다면 당신의 마음이 그 도발에 동조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충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면 자제력을 유지하기 쉬워질 것이다. 물론 인생은 종종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사건이 생기면 우리가 인생을 영웅이 되는 이야기로 바꿀 기회가 된다. 인생은 우리가 인생 이야기의 영웅이 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펼쳐준다. 만약 사건이 없다면 삶은 지루할 것이다. 물론 그런 사건들을 처음에는 나쁜 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프레임일 뿐이며 대부분 프레임을 바꿀 힘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런 세네카의 말처럼 말이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색으로 사건을 물들인다. 그래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신에게 유익하게 바뀐다. 세 번째,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마지막이 있다. 그렇다. 우리가 숨쉬는 마지막 순간이 올 것이다. 그러나 이 훈련의 초점은 그게 아니다. 내가 내 딸의 기저귀를 갈아준 마지막 순간이 있었고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주며 재워준 마지막 날, 내가 어머니를 본 마지막도 있었다. 맥도날드의 공식 트위터엔 이런 글이 올라왔다. 어느 날 당신의 마지막 해피밀을 주문했지만 그것이 마지막일 줄 당신은 알지 못했다. 이처럼 마지막에 대해 부정적 시각화를 연습하면 무한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끼게 된다. 세네카는 이런 말을 남겼다. 살아갈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은 충분히 길다.
올바르게 잘 쓰면 최고의 성취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는 무분별한 사치나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시간을 낭비하다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압박이 닥쳐서야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어느새 시간이 흘러갔다는 것을 깨닫는다. 시간은 그렇게 흐른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짧지 않다. 우리가 낭비한 것이다. 제대로 쓰는 법을 안다면 인생은 길다. 우리는 졸업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인생의 짧음을 깨닫고 집에 오는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지만 곧 잊어버린다. 그러니 절대 이 부분을 잊지 마라. 오늘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어떤 일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렇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 하게 될 일이 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마 나중에야 알아차릴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이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고 싶다. 우리는 장례식이나 졸업식까지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에게 매일 이 사실을 일깨워야 한다. 매일 아침 당신이 오늘 마지막으로 하게 될 일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양이 동영상에 시간을 낭비할 때 이 말을 생각해보라. 시간 말고 우리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연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에 대한 소유권을 맡겼다. 너무 더덥고 빨라서 누구든지 우리에게서 그 권한을 빼앗을 수 있다. 그러니 하루마다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라. 일출로 시작해서 일몰로 끝나는 인생. 하루는 완벽하고 의미 있는 측정 단위이다. 하루는 내가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다. 하루를 완벽하게 보낸다면 그 하루들이 모여 완벽한 인생을 이룰 것이다. 목표는 우리가 하는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얼마든지 내일을 생각하거나 계획할 수 있다. 하지만 내일을 생각하면서 오늘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자는 이미 500년 전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삶이 있다. 삶이 한 번뿐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두 번째 삶이 시작된다. 이제 당신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라. 이번 영상 속 비탈리 카스넬슨의 독백이 어떠셨나요? 물론 제가 여러분과 나눈 내용은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의 단 한 가지 챕터에 불과합니다. 어려웠던 그의 인생을 나눈 여러 개의 챕터에서부터 스토아 철학과 자기계발의 다양한 관점, 그리고 인생의 설계법을 나눈 그의 글은 다른 책들과는 조금 다르게 와닿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해주세요. 이번 영상 속 비탈리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두 번째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